네, 선생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마침 우리 김영진 교수님이 접속을 하셨네요. 예, 지금부터 키누 원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 겸 또 발표를 맡은 북한연구실장 홍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론과 대북 안전 보장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저희 키누 그러니까 소위 통일연구원에서 수시 과제로 연구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그 경위는 어쨌든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대북 적대시 정책, 소위 이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협상의 중요한 요구 조건이자 또 대미 공세, 또 대남 공세의 중요한 프레임으로 이것을 설정해 왔고 또 최근까지도 공세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 단순히 비난과 공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2018년, 2019년, 2020년 한 이 3년 동안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요구 조건의 중요한 문턱으로 또 실제 본 협상의 아주 중요한 의제로 이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어떤 그 기존 주장을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향후에 북한과의 협상 또는 향후에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북한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을 우리가 연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현 그 한국 정부가 통일 대북 정책을 표방하면서 실제 담대한 구상 내에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 밝히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선행적 의지와 실천을 보인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정치, 군사, 외교적인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 의지는 있다라고 우리 정부는 전향적으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북 적대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의 대응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차원에서 모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5분의 연구진이 각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워낙 이제 그 시간이 이제 2시간 안에 이제 이 토론회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5분의 발표를 긴 시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토론회는 발표를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좀 개방해서 우리 하는 원래 스타일인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5분에서 한 7분 정도로 짧게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더 풍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연구원의 황수환 박사님, 그리고 이재영 박사님, 그리고 국방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 정욱식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 이렇게 5분이 발표해 주시겠고요. 김영준 교수님은 지금 현재 안식년 중이라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지금 아마 시간대도 맞지 않는데도 어떻든 발표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접속이 돼 있어 일단 줌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3분의 귀중한 토론자가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내부 통일연구원의 박운주 박사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외부에서는 한라대학교의 정대진 교수님 그리고 국립통일교육원의 차문석 교수님 이 3분이 저희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고요. 또 저희 원내 초청 연구위원으로 계신 조경환 선생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대북 적대 정책, 북한이 주장하는 정책의 개념 이게 도대체 언제 등장했고 어떤 방식으로 전체적인 추이가 흘러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아마 이제 대북 적대 정책의 핵심적인 아마 요구 사항 중에는 군사적인 측면이 아마 가장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 외교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이렇게 철회 주장을 하는 의도가 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 방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기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김영진 교수님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욱식 소장님께서 한반도용 안전보장 방안이라고 좀 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발표하시는 구도로 가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PPT 발표 자료를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저는 어제 좀 바쁜 좀 일정들이 연구원 차원에서 좀 있어서 일단 저는 그 텍스트 자체, 그러니까 그 보고서 자체를 띄워놓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PPT로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을 아마 가지고 발표를 하실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잠깐 자리를 옮겼고요. 우선 그 저희가 좀 문제 의식으로 가졌던 것은 좀 주목해 볼 만한 담화로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날 다 아시다시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이때 담화는 굉장히 긴 장문의 담화였고요. 기존의 담화와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런 약간 획기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전략적 실패, 자신들이 전략적 실패를 했다라고 자기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실패의 교훈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대미 협상 요구 사항을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그 담화에서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기존에는 협상이 진행되고 이후에 비핵화가 진행될 때 상응해서 추진돼야 될, 미국이 제공해야 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어떤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면은 이 담화를 통해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조건으로 아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한 번 더 문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본 협상으로서의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방식. 그래서 두 개의 문턱을 이제 만든 방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북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북한이 요구하는 협상 재개 조건으로서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내용에는 어, 기본적으로 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 제재 추가 조치 중단, 그다음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 철회, 인권 문제 제기 중단 등이 하나의 신뢰 조치의 성격을 갖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1차 철회고요. 나름대로 이제 봉 협상에 들어가서 이제 비핵화와 상의해서 이제 제거돼야 될 대북 적대시 정책은 음,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 그다음에 미국 북한을 핵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 핵 정책을 변경하는 문제, 한반도의 무기 도입 반입 중단, 한미연합 훈련의 영구 중단 또는 축소 성격 변화, 또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대북 제재 해제 등 같은 이제 본 협상에서 또 제시돼 그 소위 철회돼야 될 대북적 대시 정책을 두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설정을 사실상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어떻든 이게 북한이 얘기한 대북적 대시 정책 철회 주장이 상당히 모호하거나 너무 포괄적이라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었는데, 이 담화를 통해서 북한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대북적 대시 정책의 요구 사항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라는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북적 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연원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대북 적대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정확한 설정 타이밍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건 좀 더 다양한 문헌과 텍스트 함색이 좀 필요한 부분을 보여지고요. 다만 대북 적대 정책 철회에 준하는 유사 용어로 표현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중반부터라는 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중반부터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용어 등장이 어떤 것과 구체적으로 관계돼서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잠깐 요 표를 보고 좀 살펴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이 지금 적대시 정책에 대한 그 내용적인 유사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 시기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2017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협상을 위한 중요한 어떤 용어로 또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군사훈련, 하면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논리로서의 대북적 대시 정책이 초기 등장의 어떤 배경으로 볼 수 있고, 이후에 2018년부터는 북미 협상을 위한 일종의 포괄적인 의제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용어로 이것을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70년대 중반 또 90년대 초반에 이런 대북 적대와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게 됐는지를 좀 연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있었고요.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 닉슨 독트린은 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정책에 큰 변화를 주는 내용들이었죠. 어떻든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가 처리해라라는 일종의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73년도에 주한미군 제7사단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거의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절반가량이 철수하는 상황이 됐고,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을 이제 표방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 한국에 대한 어떤 한국이 갖고 있는 불안감들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이때 유엔사가 주관했던 그 주요 방어적 개념의 한미연합훈련이 이때부터는 한미연합사가 주관하는 남침 방어에서 방어 후 역습이라는 성격으로 사실상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지전 기반의 공세적 개념으로 연합훈련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북한이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적대한다라는 이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한층 더 강화된 공세적 운용의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당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핵 위기가 오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응한다는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투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이죠. 네, 이렇게 이제 강화되면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세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기에만 따진다면은 냉전 시기에 이루어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훈련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뭐 해상 훈련, 그다음에 상륙 훈련, 그다음에 지상 훈련, 그다음에 핵 공격 모의 훈련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훈련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대북 적대 정책 용어가 이제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북한이 실제 이 당시까지 썼던 용어들은 상당 부분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제한적인 의미 사용이었고, 사실 그 빈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대미, 대남, 성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일정 부분 등장하는 좀 용어 개념이었다면은 이것이 협상의 어떤 중요한 의제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핵무기가 고도화된 이후에 사실상 2015, 16 이때부터 상당히 본격적으로 북한이 대북 적대 시정 측의 요구 내용들을 상당히 세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요구 조건의 과정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 등장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사실 2015, 16, 17에도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왔어요. 그렇게 빈도수도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차원에서 이제 이 용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거는 2016, 17년, 특히 이제 17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이제 주요한 이제 실무 협상을 하면서 이 용어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또 외무성 대변인 담화나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종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용어들을 사용해 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북한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고요. 노동신문의 주요 지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지면 비중이 높은 사설이나 정론을 통해서 대조신 적대 정책에 대한 청산을 계속 요구하는 내용들이 2017년 이후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 미국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철회 요구는 용어라는 거는 계속 있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이 용어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뒤에 저희가 이제 계량적인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든 이게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위한 조건화되는 부분들이 2016년, 17년에 본격화됐다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다 아시다시피 2016년, 17년은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 그리고 화성 15형 성공이라는 일련의 핵무기에 있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특정의 어떤 도약 단계에 해당되고요. 이 시점을 이 시점을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이 전략 국가다,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면서 지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과시하는 그런 시기와도 사실상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도대체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그 주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요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이게 북한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다만 우리가 조금 요거를 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군사적인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적대시 정책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안전보장 차원, 그리고 경제적인 안전보장 차원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연합훈련 중단, 그다음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위협 중단, 무기 도입 반입 중단, 북한을 핵 선제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정책의 변경, 그다음에 정치 외교적인 안전보장은 북미 관계 정상화, 테러 지원국이나 적성국 지정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과 같은 정치적인 고립을 벗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평화 체제와 같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적대시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제재가 굉장히 고강도화되면서 제재 해제 역시도 직간접적으로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2015, 16년을 지나면서 아주 강도 높게 얘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발간했던 2016년에 나온 오보람이 쓴 조선반도의 평화 안전보장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게 대남용으로 나온 책이라서 대남 메시지와 대미 메시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적대시 정책 바로 철회돼야 되는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뭐가 있냐면 평화협정을 체결해라, 그다음에 북미 수교해라,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군사제비에 대한 변경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변경을 제시했다라는 게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어떻든 그 비핵화 용의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비핵화를 원한다면은 어떻든 평화협정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후에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상호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평화협정의 주장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북미 수교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북미 수교 부분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념과 제도가 다른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만은 수립하면서도 공화국에 대해서만 국호를 제대로 부르는 것마저 거부해왔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중요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해소의 중요한 하나의 의제로 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유럽은 합동군사 연습을 하면은 규모나 여러 가지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적대하는 훈련으로서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주요 고위관료 발언과 공식 매체를 정리해 보면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주요 내용은 어떻든 상당히 군사 중심의 내용들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뒤에 이제 군사적 부분으로 살짝 넘어가서 전략적인 추이만 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조선중앙통신에 언급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어, 빈도 사용 빈도 추이를 본 겁니다. 자, 굉장히 우리가 흥미로운 지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써왔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2017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집권 이후에 그 적대시 정책 사용 빈도가 높다가 급격하게 2017년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2018년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의 지금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는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이제 그 이 조선중앙통신은 대내에서 보지 않고 대외에서 주로 이제 발신하는 통신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사용 빈도가 이렇게 굉장히 급격히 줄어 있다라는 현실. 이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좀 추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노동신문에서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노동신문도 역시 비슷한 추이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의 이제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노동신문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를 다 막론하고 그 오디언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매체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 2018년부터는 급격한 감소 아래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처럼 돼버렸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그 결과가 나왔는가? 우선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노동신문의 지면 개편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신문의 지면 개편 문제는 2020년을 그 지면 개편의 이제 해로 볼 수 있는데 이때 6면에 해당되는 대남 그다음에 국제 부분이 이 지면 개편되면서 대남 부분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부분도 상당히 축소된 형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대남 파트에서 주로 한국 문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조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이제 뭔가 비난성 발언을 한다든가 성명을 낸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 대남 기사들이 실렸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실제 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도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사실상 사라지지 않았는가라는 일종의 어떻든 노동신문과 관련된 연관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다 아시다시피 정세가 전환되면서 남북 북미 협상이 전개됐고 이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공세적인 그 비난을 위해서 사용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이 용어 사용이 급격하게 협상의 국면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그러면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협상이 계속적으로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이후에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사실상 이제 줄어든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좀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2017년에 그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미국 본토를 핵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전략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대미 억제력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에 근거한다면은 북한은 핵을 이제 보유했고 또 지금은 더 고도화돼서 강력한 핵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라고 자신을 설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계속적인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조금 대내에 보이지 않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배경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핵을 고도화해서 큰 성과를 거뒀고 그로부터 대미 억제를 확보해 가고 있고 사실상 큰 성과를 얻었는데 계속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말을 대내에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설득력 차원에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든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내용을 대내적으로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전술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선전 매체에서는 이 용어는 굉장히 많이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대외에 대한 비난을 하는 메시지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용어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관련해서 제가 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 문건에서 한미연합훈련이나 관련 연관어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한미연합훈련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북 적대시 정책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문건에 대체적으로 같이 사용을 됐었고 역시 대북 적대시 정책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빈도도 같이 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압살이라는 말이 이제 보통 이 대북 적대 정책을 표현할 때 항상 같이 등장하는 수사적 용어였는데 이 용어 역시도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북 적대 정책의 용어와 같이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핵 위협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북 적대 정책의 용어와 같은 빈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위적이라는 표현 역시도 유사하게 대북 적대시 정책 관련 용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정리하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용어가 사실 체계화된 형식으로 북한이 제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연구로서는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의 발언들 그리고 북한이 분절적이지만 여러 번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정리하면은 카테고리상으로는 군사적 위협을 주요하게 가장 높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외교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이 북한 주장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호하고 상당히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세 변화 그리고 자신의 핵무기 고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이 용어의 사용이 상당 부분 이원화됐다. 대내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공세적으로 사용한 용어로 변화됐다.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로 이것을 설정하고 있다. 이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발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유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발표는 황수환 박사님께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의 황수환입니다. 저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 주장에 대한 정치 외교적 측면 관련해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좀 크게 정치적 측면 앞서 이제 홍민 실장님께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 중에 이제 군사적 측면을 넘어서 다른 또 정치 외교적 측면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이제 정치 외교적 측면 인식과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지난주에 북한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나왔던 2월 2일 날 대변인 담화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그 특징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선 적대시 정책의 포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주 외무성 발표에서도 미국이 적대 정책과 대결로서 추구하는 한 미국과는 어떠한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라는 주장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북한의 모든 이런 적대 정책, 정치 핵을 가지거나 대결적인 측면을 가지게 된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지. 만약에 이런 것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것이다. 자신들은 1981년도 뭐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안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으나 미국이 다 거부를 했다. 모든 책임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 외교적 측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연관돼서 우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뭐 북미 관계 개선, 뭐 평화협정 체결보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 우선돼야겠지만 우선 이전이라도 해야겠지만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가능하다, 협상이 가능하다. 즉 평화협정 체결이 대북 적대 정책 철회하는 의미 있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평화협정이 잘 체결되지 않고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미국이 여전히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그 뿌리 깊은 불신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자신들이 1974년도 뭐 84년 뭐 98년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평화협정 체결 관련된 평화 체제에 관련된 제안을 했으나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대북 적대 정책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정치 외교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주권과 주권의 존중. 앞서 이제 이건 군사적 문제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주권과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즉 지난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뭐 북한을 뭐 악마화하기 위해서 했다. 혹은 뭐 불량 국가로 하기 위했다. 그런 즉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과 연계되고 이런 자주권과 뭐 주권의 존중이란 것은 뭐 테러 지원국 뭐 적성국 해제 뭐 이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주권과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대강, 뭐 선대선 그 원칙 속에서 미국을 초강경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처리된다면 모든 것들이 풀린다라는 입장과 함께 이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뭐 악마, 악의 축, 불량 국가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함께 정치 외교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제 이런 대북 적대 정책이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국제사회와 정치 외교적 연대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여러 신문 매체 혹은 뭐 어디 뭐 전선 뭐 정당 뭐 협회 뭐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요르단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과의 뭐 협업을 통해서 국제사회 통해서 이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핵심이 이제 미국이지만 과거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 과거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용어들이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자신들 조총련과 제일 동포들에 대한 일본의 탄압, 정치적 탄압을 폐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키워드로서 이제 앞서 이제 홍민 실장님께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뭐 등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했다면 저는 이제 키워드 차원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평화협정, 뭐 인권, 모독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나와 있는 대북 적대 정책과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우선 평화협정 키워드를 본다면 2016년도에 2015년 16년도에 가장 빈도수가 많았고 앞서 뭐 군사적인 측면과 같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에는 거의 이제 언급이 없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인권, 뭐 안전보장과 인권 역시도 2015년, 16년에 가장 큰 빈도수가 많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세 번째로 모독 이건 이제 자주권과 뭐 관련된 뭐 얘기라고 한다면 주권 존중 차원에서도 2015년, 16년 가장 많은 숫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이제 함의점, 뭐 시사점을 본다면 이러한 앞서 뭐 2015년, 16년, 17년 이런 것들 이제 빈도수가 많았던 이유는 역시 이제 대북 적대 정책 철회와 뭐 평화협정 제안 이런 변천들은 우연한 것들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적 산물이다.
즉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혹은 뭐 북중 북러 관계의 심화 등 여러 가지 이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뭐 전략적인 목표에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과 뭐 그에 대한 선제 조건, 상응 조건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가 우선돼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가 조성된 뒤 평화협정이나 북미 관계 개선들이 순서가 돼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이제 대북 적대 정책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래프에서 봤듯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북한의 이제 전략적인 목표에서 유리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그때 강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 따라서 이제 횟수와 강도의 여러 가지 대북 적대 정책 철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이제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수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재용 박사님께서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주장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이재영 박사입니다. 우선 그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에 이어서 경제적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그 경제적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경제적 적대 정책 관련된 그 열쇠말을 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대 정책에 대한 경제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담론과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러한 경제적 정책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는 특히 이제 이러한 대북 적대 정책 철회론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의 차원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 즉 제재 철회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에서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경제적 적대 정책 철회와 안전 보장 측면들은 경제 제재 해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교역, 금융 활동 정상화, 국제은행과 협력 및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2016년부터 이러한 그 경제적 측면의 어떤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2016년부터 2016년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이제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서 제재와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종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그리고 이제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서도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때 미국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리용호 유무상이 이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제재는 북한의 불신을 증폭시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불신이 이 제재를 통해서 생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2019년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이러한 이제 경제적 제재 문제를 언급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재의 문제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도출에서 이제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북한은 이러한 경제 제재 해제나 완화를 대미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이러한 접근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12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제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이제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과의 순회회담에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재 해제 문제 따위는 더는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 제재의 해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자력 갱생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 적대 정책 관련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열쇠말 분석을 통해서 한번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런
그 군사적 측면과 그리고 정치 외교적 측면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적대시 정책 경제적 측면 가운데서 제재가 포함된 그런 기사 수를 살펴보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2017년도에 각각 이제 제재가 언급된 그런 기사 건수가 275회와 408회로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재가 포함된 기사의 비율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2017년, 18년도에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가 한 번 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결국은 그 2020년도에도 이제 그 적대시 정책이 포함된 기사 가운데서 이 제재를 좀 더 강조하고 미국의 단독 제재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이 비판이 더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강조한 그런 열쇠말이 자력갱생이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이제 빈도수를 보시면 우선 이제 2017년도에 급격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북미 협상을 앞두고 이러한 어떤 대북 적대시 정책과 경제 제재뿐만이 아니라 자력갱생도 동시에 이제 강조가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2차 북미 협상이 이제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그러한 자력갱생에 대한 언급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2020년도에 급증을 했는데, 이때는 그 2020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 위기와 그리고 이제 북중 무역이 이제 그 국경이 중단되자 이제 더 이상 그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조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력 갱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자라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 열쇠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주로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판하거나 이러한 제재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9년, 20년과 같이 분명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유엔의 대북 제재 통과라는 사건이 있어서 그해에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열쇠말, 세계 열쇠말의 빈도수가 모두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9년 역시 북미 회담의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이후에 이러한 그 북미 회담과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자력갱생에 대한 언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그 북중 국경 봉쇄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런 방역 상황에 따라서 자력갱생이라든지 자강력, 정면 돌파 등의 그런 열쇠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러한 경제적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담론과 시사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재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비판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단독 제재를도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와 그런 국제기구의 배경에 있는 미국의 행위에 대해 이런 적대시 정책의 철회 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국제기구의 뒤에서 미국이 기구를 조정을 하여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은 남북 대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김정일 시기에는 그 이전 김정일 시기에는 한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 한민족과 남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 제재를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제재가 북한의 힘을 약화시키고 내부 혼란을 조성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가 북한의 대외 환경을 악화시키고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 바로 제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 북한의 대응은 우선 그 물리적인 힘과 전략 무기 개발로 대응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으로 이러한 전략 무기 개발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제재에 대응해서 자력갱생이나 내부 결속 강화, 그리고 정면 돌파절, 그리고 자립경제 등의 정책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 힘 강화를 요청하면서 북한 자신에 대한 한계도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용도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재 문제에 있어 국제기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거나 국내법과 국가기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해결책도 강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은 제재에 대해서 미국을 지목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국제기구와의 어떤 갈라치기, 그리고 제재뿐만 아니라 제재를 인권하고 군사 위협 등과 여러 이슈와 연계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미국 워싱턴이죠. 워싱턴에 계신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님께서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주장의 의도, 그리고 우리 정부의 단기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연결됐죠? 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잘 들리시나요, 홍민 박사님? 예, 잘 들리시는 네, 걸로 잘 들립니다. 알고, 네, 예, 뭐 여기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녁 9시 정도 돼가고 있고요. 한국은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정우식 대표님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제가 맡은 챕터는 사실상 현재 윤석열 행정부가 했으면 하는 조치들에 관한 아이디어하고 전반적으로 앞에 분석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포괄됐을 텐데요. 현재 미국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표출된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이 대북정책 철회 의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기존에 연구했었던 병영국가 체제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전쟁부터 쭉 계속됐던 북한의 어떤 전체적인 희생자 연대의식이죠. 특히 한국전쟁 후반부 2년 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폭격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배출했던 북한 인민들의 어떤 희생자, 그런 본인들이 침략자이면서 동시에 희생자였다는 걸 강조하는 북한 체제 선전들이 유니버셜 피어라고 하는 보편적인 공포의 의식을 구축함으로써 지금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북한 인민들과 사이콜로지컬 컨트랙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선시대 왕조차도 본인들의 백성들과 심리적 계약 상태를 맺은 거죠. 하나는 유니버셜 피어를 제거해줄 적대식 정체 철회. 그중에 한 축이 이제 핵무력 강화고 한 축은 이제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는 쪽으로 김씨 왕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경제 개발이죠. 이 두 가지 중에 핵심은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북한 인민들의 공포심 제거와 본인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일부 있고요. 대전략의 최종 목표는 부유한 독재 국가 완성이죠. 중동의 국가들이 이제 북한의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방 체제한테 인정받는 잘 사는 독재 국가, 바로 중동 국가 모델을 북한의 김정은이 완성을 하고 싶어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통해서 서방 국가한테 인정받는 적법성, 레지티메시를 인정받는 부유한 독재 국가로 가는 모습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오보람 뭐 이번 뭐 여러 번 이름 나와서 우리 때문에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2016년 저서에서 앞에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는 다 이미 익숙한 내용들이죠.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 사령부 해체 등을 요청한 내용들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고 오래전에 김정일하고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 자체보다는 연합훈련의 성격과 방향, 북한을 향하지 마라. 혹은 북한을 향하더라도 옵저버를 참가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미군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미군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 그게 북한의 화살을 겨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여기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애를 하는 거죠.
북미 관계 외교 관계가 미수립됐다.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 잘 지내면서 왜 우리만 안 놀아주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평화협정에 대한 체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씨 왕조 체제의 안정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있다는 내용. 앞에 잘 분석된 내용들을 제가 언급을 살짝 했습니다. 다음 장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최근에 이제 저희 요 세 번째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뉴클리어 암수 컨트롤 얘기하면 자기는 노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전혀 놀라울 게 없어요. 당연히 지금 미국은 한반도는 위기관리 모드로 간지 오래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사실상 한반도보다는 중국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위기관리 모드로 간지 오래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령 리덕션이라든가 뉴클리어 암수 컨트롤 형태로 핵무기가 결국 궁극적으로 제로가 될 거라면 그게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방법상의 문제는 없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여기 나온 학자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주류 학자들이 사실상 의견이 종합된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윤석열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 형성됐다는 걸 감지하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거죠. 그럼 핵무기 국가를 인정하느냐 마냐에 대한 논란부터 제가 보기엔 다 불필요한 논쟁들인데 방법상의 이게 맞느냐 틀리냐 얼마 전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도 하나 나왔죠.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리포트. 그럴 거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 미국 내에서는 보시는 토비 달튼, 앤키 펜다, 보니 젠킨슨, 에릭 브루어, 그쵸? NTI로 옮겼죠. CSIS에 있다가 제프리 루이스 다 아시죠? 몬터레이, 벤 잭슨 원래 다 아시는 분이고 아담 마운트라든가 프랭컴 여기 말고도 스콧 스나이더나 수미텔이나 이런 분들 대부분 다 한반도는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현실 가능한 방식, 결국은 핵 군축 협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기 감소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게 미국 공개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부의 정책적인 지혜들이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이제 결정이 남았고 미국이 원하는 건 한국이 대중견제에 동참하는 걸 원하는 거지. 대북 위협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를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훈련도 TPI가 중시되는 거죠. 서리파리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중국의 개입. 그리고 대만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된 겁니다. 저희 정부의 이제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미국의 주류 학자들의 의견들이 진보 보수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쪽으로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이게 대북 정책 적폐시 철회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99%의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방산, 원자력 여러 가지도 할 일 많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그리고 글로벌 전략동맹의 핵심은 사실상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확장을 막는 데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방침 중에는 북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 맞이했고요. 그거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 이게 중국하고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반도 외부에서 미국과 나토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협조들은 강화를 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북한 위협에만 매몰되던 한국에서 이제는 미국과 여러 가지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는 위기관리, 신뢰구축 모드로 집중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정책 철회와 우리가 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용을 같이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리포트에 좀 담았습니다. 저는 뭐 이후 토론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중장기 로드맵은 저희 정옥식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네, 그 김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잠깐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출간이 돼서 저희 연구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메일링을 통해서 저희가 공식 출간된 내용들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시점은 아마 이제 3월 말, 2월 말 안까지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은 축약한 내용이라든가 이제 구두로 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이후에 좀 더 상세한 얘기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정우식 소장님께서 한반도형의 안전보장 방안, 그 소위 이제 중장기적인 한국의 대응 방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줌으로 지금 연결돼 있죠, 정우식 소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욱식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한반도형 안전보장 방안 한번 모색해 보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핵심적인 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반도형 안전보장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선 도대체 이 한반도의 그 안전보장 구조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역대 그 합의문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남북한에는 상호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들이 쭉 있어 왔죠. 상호 불가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북미 간에는 상호 안전 보장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안전 보장 의 형태로 쭉 기술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소극적 안전 보장 형태였죠. 그러니까 안전 보장 크게 보면 소극적 안전 보장하고 적극적 안전 보장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북한의 적극적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뭐 현재 사실 군사 동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소극적 안전 보장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특히 이제 ICBM과 같은 전략무기 능력이 강해지면서 한미일 사이에서 대북 위협인식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안전보장의 그 제공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진당되면서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안전보장에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 작년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미일이 그 MD를 고리로 삼아서 군사협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것이 또 이제 북중간의 군사적 결속을 또 좀 예상케 하는 그런 한미일 대 북중간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한반도의 안보가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만 잘 돼서 되는 상황을 넘어선 것이죠. 이제 대만 문제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동맹의 체인에 엮여서 한국은 거의 거의 자동방으로 연루될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북한 역시 그런 어떤 위협을 좀 안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반도 안보 문제가 좀 다소 동아시아 지역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반도 안전보장 방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한반도 안전보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전쟁 방지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상태, 평화의 터전.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계적 과제는 이제 김영민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 좀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안전보장은 이제 소극적 안전보장 형태를 쭉 띄워왔는데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극적 안전보장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취약성을 어떻게 좀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일종의 다자간 안전보장을 좀 보완책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의 소극적 안전보장 형태로 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자로서 어떤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서 유엔 안보리 역할이 좀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나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에 대해서 좀 보증자, 특히 이제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마련되어야 그나마 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두 번째 좀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지금까지 이제 좀 비핵화 평화 체제를 분리해서 접근해 왔고 이것이 비핵화 협상에 좀 실패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비핵화 수레바퀴만 계속 굴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재를 계속 만들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로 어떤 비핵화와 평화시대 구축을 하나의 협정에 담는 일종의 한반도 비핵평화 협정 이런 부분도 좀 공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비핵화가 먼저냐 평화협정이 먼저냐 이런 소모적인 그 논란을 좀 중단하고 극복하고 이거를 아까 이걸 하나의 협정에 담으면서 어떻게 좀 시퀀싱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토론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핵화, 뭐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적어도 연구와 토론과 공론화 수준에서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비핵화가 안 된 협상에 번번이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를 계속 실패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만큼 국제 규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비핵무기 시대, 뉴클리어 버프리전을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으로 한번 공론화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이 지대내 국가로서 비핵체조 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공식적인 핵보유국인 5개의 유엔 남북의 상임이사국들이 그에 대한 어디셔널 프로토콜, 그러니까 추가 의정서를 체결하는 일종의 이제 그 2+5 형태의 비핵화 방법론도 토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MLBD, Multilateral Legally Binding Denuclearization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연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끝으로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린 대탕트를 국정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비름주의적인 접근 방식이죠. 남북한이 어떤 뭐 기후 문제를 포함한 생태 환경 협력을 통해서 어떤 긴장 완화와 평화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름주의적인 접근법인데 이게 이제 지금 아직 안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은 수요를 갖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지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의 하나이자 군사 활동이 또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상호 군축을 통해서 기후 위기 대처와 평화 체제 구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이런 형태로 그린 대탕트를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생각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이 5개 발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토론자분들에게 계속 그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우선 그 차문석 교수님이 약간 먼저 그 발표를 저희 토론을 요청하셔가지고 일단 차문석 교수님부터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 좀 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의의가 이 과제가 좀 더 정합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북 정책 적대시 정책의 이 범위 문제인데요. 이 범위를 어떻게 잡는가가 사실은 그 논의의 범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 거다라고 이제 그 범위를 한정하게 되면은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불리한 어떤 논의들이 다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 범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그 좀 조심해서 이 범위를 설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과제 자체가 상당히 좀 범위를 이제 확정하기도 힘들 것이고 대안 마련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로 그 범위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논의된 게 이제 이 북미 관계에서 평양에는 왜 미국의 이 관계 관청이 없는가? 그러니까
미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후에 이 이래로 계속 북한의 불만을 가진 것 같고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이 미국의 개별 국가로서의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라든지 특히 이제 대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난과 그다음에 개선 조치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내정 간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의 근원이 이제 대북 그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 그 자체와 한미 동맹이 실행되는 그 한미연합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북아내에서 이제 이 물리적이든 이념적이든 미군에 존재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범위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을 정말 대북 적대시 정책의 범위로 봐야 되는지 이 논의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연구진들 간에 좀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체로 제가 이 언급했던 이 대북 정책 범위들 내용들은 북한 내부에서는 시기적으로 강조점이 대단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전면에 내섰다가 이것을 부차적으로 하고 뭐 이런 정책의 그 시기적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 국면적으로 이 대북 정책 정책의 강조점이 변하는 이유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내부 주도 세력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통전부가 주도할 때는 적대시 정책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앞으로 튀어나온다든지 외무성이 주도할 때는 또 어떤 내용들이 튀어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당과 군이 주도할 때는 또 대북 정책 정책에서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적대시 정책이 좀 강조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호성 전략, 이 홍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호성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의도했을 수도 있고 내부 세력들이 갈등 관계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효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북한 자신도 모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 내부의 정치 동학을 보면은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기본 강조점을 하게 되면은 얻어맞게 되거든요. 외무성이라든 통전부라든지 당이라든지 군이 특정 방식의 강조점 강조했을 때 이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 기반 세력들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관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때 이제 대북 적대 정책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북한 자신도 이 대북 정책 정책이 뭐다, 어떤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감히 이제 정의를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권력 갈등이 반영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할 때는 북한 대신 대북 정책의 범위와 효과를 결국 정의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세련됨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그 대응 방식이 전략으로의 성격도 있고 전술로서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장기 지속적으로 보면은 이 대북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북한의 행동은 전략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은 국면마다 이 범위와 강조점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전술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지속적인 전략과 그다음에 단기 국면적인 전술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것도 이 상당히 세련된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면 변화용의 이제 발언들이 뭔지, 그다음에 이때 강조점이 왜 변화했는지, 또 이때는 내부 세력 중에서 어떤 세력들이 주도하는지 또 이렇게 한번 경향성을 투철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뭐 이거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강조점 변화가 하나의 진자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 진자 운동의 궤적들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적대시 정책의 리스트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세력들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시기별로 적대시 정책의 리스트가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한 번씩 시기별로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때 이 당, 군, 정 관계에서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라는 것도 대단히 좀 흥미로운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성군 시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성군 시대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의 강조점에서 비핵화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중요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외부 압박이 강해질 때 대북 적대시 정책은 이제 북미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경향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이 정권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응 전략에서 정권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마다 이 여기 대응하는 전략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있다면은 그 이유가 뭔지도 좀 서술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성이 전략의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연구자님들께서 발표하실 때 이제 김정은 시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그 집중적인 어떤 발언들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시기에 늘어났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기별로는 2019년 하노이 이전까지는 이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체로 그 이전 시기보다 줄어들었고 트럼프와 이제 그 회담도 해야 되고 그 교섭도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이 적대시 정책의 이 강조점이 줄어들었다가 하노이 이후에 이제 리수용이라든지 리용호 같은 그 이쪽 세력을 치면서 적대시 정책의 강조점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을 분석할 때도 이 경향성이 좀 뚜렷하게 구별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을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구별을 하는 게 이제 아까는 시기적 국면적으로 구별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사안별로 핵 문제라든지 북미 관계, 대남 전략의 부분, 그다음 북일 관계, 대중 관계, 그러니까 북중 관계죠. 이런 부분 사안별로 좀 구별을 해서 이것을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게 그런 항목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대북 정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작동하는 이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목표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북한 정치 권력의 디시전 메이킹 과정이 좀 집단적이라면은 이 강조점을 변화시킬 때 이 당, 군, 정이라든지 경제, 정치, 군사, 안보 쪽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균형을 잡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 세력이 돌출하면서 자신 집단 세력의 이익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 철회론에 그 작동하는 정치, 경제, 군사, 안보의 목표가 균형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균형 상태 어떤 것들이 국면적으로 튀쳐나오면서 장악하는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건지 어떤 것이 정상적인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각 부분이 이 균형을 잡고 간다면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발견해내야 되겠죠. 그 정말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발견을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주도적으로 이익을 그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 그 균형을 잡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한다면은 그 이유가 뭔지 그런 사례가 뭔지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결국 그 연구자들의 이 생각과는 달리 이 북한의 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은 굉장히 파국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게 파국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에게도 세련됨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대응하는 국가들에게는 북한의 세련됨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정대시 정책의 철회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안전보장 방안이 또 하나가 있죠. 이 두 개의 주제가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그 독자들은 이 양자 간의 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 자체가 이 두 가지 주제가 결합될 때 하나의 선험적인 생각을 이미 하고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보고 단순한 독자라면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는 것이 북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연결 구도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대북 정책은 북한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은 안전 보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물론 그런 그 연구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런 그 선험적인 이야기들이 무의식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주제를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구조를 뭐 홍민 박사님이나 아닌 다른 분들이라도 앞부분에 이 설명을 좀 잘 해서 이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소 이제 연구 발표를 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제 설명이 안 돼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또 중요한 또 연구에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또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그 토론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쟁점을 좀 식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북 정책, 적대시 정책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표현한 내용들 속에 무엇이 적대시 정책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근데 다만 북한이 제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대북 적대시 정책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정의를 하고 그 내용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표할 때마다 그 적재시 정책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 리스트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제 도대체 뭐를 얘기하면서 이게 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종합 리스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자의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어떤 범주가 적대시 정책에 이렇게 임의로 설정한 건 아니고 북한의 리스트를 보고 그 리스트를 보니까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분야로 우리가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는 있겠구나라는 정도가 우리의 자율성 정도가 개입하는 수준이고, 보통 이제 북한의 그 주장을 기초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해본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아셔야 될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쟁점은 왜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다소 이제 분화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추이가 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도를 일단 배경적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한 2년에 걸쳐 또 2020년까지 포함해서 한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이 용어에 대한 굉장한 무게감을 두고 협상 전략 차원에서 사용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분화된 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대내적으로는 거의 발언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특히 이제 담화라든가 또 특정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대선전 매체를 통해서 공세적으로 하는 것만 이제 이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이원화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추이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일단 먼저 배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쟁점적으로 중요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러면 과정 속에서 그걸 통해서 그럼 의도가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게 실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자신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제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정말 진정성 어리게 있는 것인지, 또는 그냥 프로파간다적인 차원에서 내외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단순히 또 협상과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협상 전략 차원에서 그때그때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좀 그것을 분별하는 이제 좀 약간 의도에 대한 분별이 좀 약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분화되고 이원화되는 것이 초기에 수세적으로 남 탓을 하면서 뭔가 이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에서 좀 더 자신들의 공세적 담론, 그러니까 내가 내도 강해졌다라는 그 공세성의 차원에서 이원화시키거나 뭐 이런 건 아닌지, 뭐 이중에 그 의도를 조금 이제 우리가 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전보장하고의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자기 안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북한이 안전보장이라는 용어를 과거에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더라도 대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표현할 때 그 용어가 등장하고, 그 본인들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의 내용과는 전혀 별도의 이제 유엔 차원의 기구를 표현할 때 그냥 이 용어를 쓰다가 2017년, 18년 이후부터는 안전보장의 용어를 많지는 않지만 사용하면서 자신이 안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안전보장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차원의 얘기이기도 하고 자신이 실제 그것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 얘기는 뗄 수 없는 이제 어떤 관계라고 보여지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거쳐온 협상에서의 북한 태도를 보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담대한 구상에서도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선행적 행동이 나온다면 어떻든 그것을 협상 차원에서 광고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한 조치로서의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다.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좀 전제를 하고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정대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와 또 차문석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차문석 교수님 토론에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북한도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들의 개념 설정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도 어디 의뢰를 받아서 한번 좀 그 과제를 좀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쭉 한번 다 살펴보니까 이게 그 특별하게 정리된 입장이 없다라는 쪽으로 저도 이제 분석을 아마 좀 비슷하게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말이 되지만 이게 사실 다른 용어들, 그러니까 안전담보 문제, 근본 문제, 정치 군사 문제 뭐 이런 용어들로 그때그때 좀 다르게 좀 표현을 되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양태들이 좀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좋게 말하면은 뭐 탄력적이고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쉽게 모르면 자기들도 이제 뭔지 잘 모르면서 어쨌든 그때 이제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뭐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 아까 뭐 홍민 실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1990년대 탈냉정기 이후부터 사실 이게 대북 적대시 정책 문제 그리고 근본 문제, 안전담보 문제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더 많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남북 고위급 회담 시기나 그리고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사자회담 시기 그리고 2000년대에 이제 뭐 14선언 이제 전후 시기 그리고 2010년대 대화와 동결이 이제 계속 반복되던 시기 그때 좀 굉장히 좀 많이 빈도수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나왔던 그 30년 역사를 뭐 지금 뭐 다 보거나 뭐 연구 내용에서 뭐 총괄적으로 좀 정리하기는 좀 무리는 있을 거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게 아마 말씀하신 게 이게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자꾸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 가지고 추적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몇 년간 문제를 이제 이렇게 그 양적으로 또 정리도 하시고 최근 몇 년 문제에 이제 중점을 좀 두신 것 같은데 그 최근 몇 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질문은 북한은 2019년 새로운 계산법을 폐기했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요즘 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까 뭐 이재영 박사님이나 황수환 박사님 그 자료에서도 좀 나오긴 했지만 특히 이제 제재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적인 부분,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거. 그러니까 새로 2019년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적으로 드러났던 이야기는 제재 완화 로 이해가 되고 있었죠. 물론 그때는 이제 그 2018년도 6월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한미 연합 훈련이 잠시 이제 중단됐던 시기여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표면화시켜서 더 공세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 제기 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9년도 2월 28일 날 밤에 하노이에서 리용호 외무상도 원래 자기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그 자신들의 안전담보 문제, 정치 군사 문제인데 미국이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제재 완화 이야기만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냐 이런 식의 이제 비핵화 협상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2019년도 발언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계산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계산법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어쨌다 이제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근데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답을 이제 2019년 한 해 연말 시한 주고 기다리다가 근데 이제 그게 2020년 코로나 전국이 오고 미 대선 전국이 오고 하면서 이제 유야무야 그 누구도 뭐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북한은 그냥 또 이제 자력갱생 노선으로 나아가 버리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했는데 그 행동이 그럼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폐기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뭐 향후에 조금 더 국면이
여유가 생기거나 틈이 생기면 이 새로운 계산법을 놓고 다시 미국과 이야기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아마 좀 후자 쪽이라고 좀 봅니다. 새로운 국면이나 좀 틈이 생기면은 얼마든지 이제 전술적으로 미국과 다시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이 새로운 계산법을 폐기했는가 아닌가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의 정책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산법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어쨌든 상황 반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접근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아니 이게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뭐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새로운 계산법 이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갈 길 그냥 가는 거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이거 완전한 비핵화 끝까지 가는 이제 강대강 대결 이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새로운 계산법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새로운 계산법을 이제 그 구조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는데 이게 실제 행동이나 여러 언급들에서 이제 자력갱생 모드로 좀 갔죠. 특히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제 선대 김일성, 김정일 때 아주 많은 막대한 노동력 투입을 통해 가지고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그 자력갱생과는 달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좀 효율적인 좀 그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려고 하는 기술의 국산화가 좀 방점이 찍히는 자력갱생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한 몇 년째 계속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며칠 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철길관리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철길관리법 만들어가지고 철길 보수를 이제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남북철도협력 같은 것들이 요원한 일이 돼버렸으면, 그러니까 남북철도협력이 요원해서 철길관리법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철길을 보수하고 뭐 새로 깔고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금속화학공업의 뒷받침이 없이는 안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좀 궁금해했었죠. 북한이 금속화학공업을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과나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 뭐 성과가 자신감이 또 있었기에 그 철길 관리법을 만들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뭐 얼마만큼 이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모니터링하는 게 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 단순 미국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력갱생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 궤도에 올라왔냐는 중요한 이제 판단 척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 한미 연합 훈련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그 강대강 선대선에서 이제 선대선이 사실상 탈락을 했죠. 강대강 구도로 가는 이제 구조 변화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황수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2월 2일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 정비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북한의 지금 대외 전략의 모든 것이 지금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연합 훈련 이게 뭐 남측과 그 지금 미국이 뭐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다시 이제 강화하고 한미 동맹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가고 있으니 선대선은 당연히 탈락하고 아주 비례적으로 정비례해서 자기들도 지금 강대강 가고 있는 건데,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한미가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은 또 그 뭐 선대선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게 역시 이제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 그 새로운 계산법을 폐기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좀 맞닿아 있는 건데, 폐기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면은 이제 뭐 한미 연합 훈련의 이제 동결이나 뭐 연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 얘네들은 갈 때까지 가는 거다라고 본다면 이제 뭐 그 추가 검토의 여지가 없는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계산법을 놓고 봤을 때 이걸 폐기했느냐 아니냐라고 놓고 보는 것에 따라서 폐기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어떤 대화 유인이나 상황 변화에 대한 노력에 따라서 어쨌든 반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면 이게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동결 쪽에 아마 방점을 좀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이게 피스 캠프겠죠.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결시키고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지금부터 상황 이제 동결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보자라는 동결 쪽으로 갈 거고, 만약에 이제 폐기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소급 해결, 이게 저스티스 캠프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게 국제 법률 위반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 범법 행위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된다, 교정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스티스 캠프 쪽의 입장을 가게 되면 이게 소급 해결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 이제 강대강 대치로 가게 되는 건데,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국 쪽은 뭐 2010년대 중반부터 동결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정책 표명은 아닙니다만은 싱크탱크 내부나 좀 컬렉티브 위즈덤으로 좀 대중 있게 어쨌든 피스캠프 쪽, 동결 쪽에 어쨌든 비확산이 이제 미국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아마 그렇게 좀 논의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아직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 담론은 포기할 수는 없죠.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이 엄청나게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포기하지 않지만 정책 내용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상황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앞으로 좀 남아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해법은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또 어떤 그 좀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 이 정도까지 일단 1라운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은주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의 박은주라고 합니다. 우선 그 5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이게 그 키워드 분석해서 뭐 실증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 어렵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라서 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고생 너무 많으셨을 것 같고요. 뭐 추상적인 용어거든요. 사실 대북 적대시 전략. 그런데 그 추상적인 용어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과정에서도 공부가 정말 많이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고, 앞에 그 두 분 그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그 토론을 그 심도 깊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좀 피해서 저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그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대북 적대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야별로 좀 그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도 세력별로도 그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뭐 그 이제 배경에는 권력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분야의 특성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북한 입장에서는 전선을 넓게 펼치는 게 그 선택지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하고 그 가장 효율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북한의 적대시 정책이나 적대시 전략이 왔다 갔다 하는가라고 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한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본다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게 앞에서 이제 그 군사 분야, 그다음에 정치 외교 분야, 경제 분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고민을 해왔던 지점들이 좀 말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경제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이제 명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여주신 그런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이 3가지 분야 중에서 경제 분야가 가장 북한한테는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추가적인 공세나 아니면 그 좀 더 그 강도 높은 압박을 먼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북한의 의지가 드러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전에는 단순히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해 주신 자료들에서 나온 그 데이터들로 통해서 보니까 좀 더 이제 이게 좀 더 명확하게 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넓게 펼치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약한 고리는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북한이 기본적으로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비핵화, 그러니까 핵 전력을 계속 그 증강을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 적대시 전략을 그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군사나 정치 외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핵을 그 자기들이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핵을 통해서 그 체제의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것이니까 경제는 그 뭐 국내화라던가 아니면 그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우방 국가들을 통해서 뭔가 그 전력이나 아니면 지원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좀 더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보고서가 그 3월쯤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나온다고 하면 그 다른 연구자들도 그렇고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고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5월이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이제 다가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안보실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보고서에서 담아 놓은 게 이제 북한이 철저하게 그 미국의 적대시 전략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카운터 파트너인 미국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렇게 뭔가 새롭게 이제 대북 정책 전략을 세부 과제들을 이제 수립하고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개인적으로도 그 출간이 되면 보고서를 풀텍스트로 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다 들으면서 너무 이제 재미가 있었는데 그 특히나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는 그 북한이 보통은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모델로 갈 것이라는 뭐 의견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김영준 교수님께서 중동 모델을 이렇게 새롭게 좀 제시를 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새롭게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절대 없을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와 그 핵 억지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정치적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그 한반도 문제보다는 그 미중 갈등이라던가 좀 더 그 좀 큰 그 이제 거시적인 그런 갈등이나 충돌에 좀 더 그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한반도 대북 억제를 넘어서 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볼 때는 이게 그 굉장히 오히려 이걸 보면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거든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국내 정치적인 파급 효과라던가 아니면 국내 여론이 어떻게 흔들릴지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풀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이제 그 이후에 그 부가적인 내용이 좀 덜 설명이 됐을 수도 있다고 해서 생각이 돼서 만약에 시간이 허용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 설명을 해주시면 오해 없이 뭔가 그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그 마지막 질문 특히 이제 그 포괄적인 전략 동맹 관련해서 일단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 김영준 교수님께서 약간 들으셨으면은 그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순으로 좀 저희가 토론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욱씨 소장님부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좀 핵심적인 부분에서 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세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를 또 안겨주신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보고서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고민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과거의 북한은 명백하게 이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목표로 삼았었죠. 근데 지금도 그런가? 네. 적대시 정책을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건가? 혹은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 건가? 예, 아까 이제 정대진 그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개선법을 북한이 폐기했는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은 2019년 거치면서
북한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즉, 적대 정책의 철회를 목표로 하기보단 그 일종의 이제 상수로 삼으면서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길을 분명히 지금 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좀 실효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 최근에 뭐 개성에서 가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기 힘든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북한을 좀 이렇게 악마화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핵과 미사일만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악마 합법으로 동원되는 이런 어떤 소재로 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재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그 북한의 경제적인 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뭐 워낙 데이터가 없으니까 참 굉장히 좀 힘든 분야이긴 한데, 추후 과제로,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지금 정부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난을 상수 삼으면서 이걸 어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강경한 방향이든 어떤 유화적인 방법이든 그런 쪽이 어떤 담론이 지배적인데, 그에 앞서서 어떤 북한의 경제적인 실상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그 말씀을 드리면, 뭔가 북한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 중에 적대 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변함없이,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한미 연합훈련 문제라는 부분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는 이런 어떤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좀 다른 접근이 어떻게 좀 가능한지, 뭐 예를 들면 연합훈련을 유예한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 제가 아까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파트너 상태는 힘들겠지만, 어떤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어떤 연합훈련 유예, 이런 부분과 좀 맞물리면 좀 더 이렇게 그 실효적인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분들 이제 그 토론을 좀 해주시긴 하는데, 좀 약간 그 토론에 나온 내용 중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같이 답을 좀 구해야 되는 문제는 좀 얘기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 지금 이제 정대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북한이 이것을 다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협상 구도에서 이 주장을 다시 제기하면서 이것이 일정 부분 협상에 중요한 또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아마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정욱식 소장님은 과연 그렇겠느냐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변화된 환경, 그리고 북한의 태도 인식 변화, 이런 것을 좀 유의있게 봐야 된다, 이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토론하실 때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 또 계속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이게 일관성이 없다. 대북 적대시 정책 요구가 어떤 체계나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뭐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일정한 체계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략적인 차원, 전술적인 차원, 뭐 궁극적인 목표 차원, 단기적인 목표 차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요구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충분히 그 구도는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일관성의 측면이 정말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냥 사실 모호하게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좀 부분, 그다음에 시기별로 강조점이, 아까 이제 차문석 교수님 얘기했지만 시기별 강조점이 변화가 좀 있다. 근데 이것이 주로 내부 주도 세력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뭐 당, 뭐 외교, 또 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뭐 그 다음은 저 김영준 교수님이 이런 좀 쟁점도 포괄해서 저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준 교수님.
네,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차 교수님, 정 교수님 넷째 아이 출산 축하드려요. 그 박은주 박사님 너무 오랜만에 뵈서 점심도 같이 하면 좋았었는데 저한테 오는 질문 중에 또 소링아웃을 좀 할게요. 나머지 이제 홍 박사님과 이재영 박사님 그리고 황선 박사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안보실에서 이 내용들을 당연히 같이 보실 거기 때문에 정책적 선택지를 하나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수 정부가 사실 총선 앞두고 우리가 익숙한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한 쌍방울도 있고 뭐 이재명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총선에서 실패하면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될까 봐 여러 가지로 빨갱이 사냥을 계속하고 있죠. 뭐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닌데 보수 정부가 이제 대북 정책을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드린 게 미국 정부가 지금 사실상 보수 정부 때 전부 군비 통제를 했잖아요. 닉슨 정부, 그렇죠? 레이건 행정부 때 소련하고 과감한 군비 통제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비판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핸즈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좀 본인들이 잘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2 천안함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걱정들이 내부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 한반도 위기 관리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스몰 에너미를 통해서 빅 에너미를 좀 저지하려는 베트남의 전략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특사도 임명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대립구도를 갖지 않게 해서 미국 정부가 조심스럽게 지금 싱크탱크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보수가 대북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구나라는 반전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여기서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질문 중에 이제 북한이 미국 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석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하고 북한이 이웃국가론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정대진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하고 북한이 당장 통일을 안 할 거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서로 침략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서로 핵을 갖고 비핵화를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 위기 관리 쪽으로 가는 게 미국 내부에서는 많은 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게 이제 중간중간 피력된 게 보니제 기수 발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 안에서 제가 맡았던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안에는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권영세 장관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 살아 숨쉬는 일부의 어떤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조금 더 과감하게 채택해서 저는 뭐 요 안에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임명하라 이런 얘기도 좀 넣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채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미국 정서하고 비교해서 넣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아마 저희 홍 박사님, 황 박사님, 이 박사님께서 좀 더 답변을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박사님, 황수현 박사님, 이재용 박사님부터 먼저. 예. 네, 우선 이제 세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재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2019년 하노이 이후 노딜 이후에 이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국산화라든지 과학 기술을 통한 뭐 발전 그리고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의 우방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이러한 우방 국가의 도움이나 아니면 국산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 혹은 경제 발전 아니면 이제 최소한 이제 체제 생존까지도 이제 가능할 것인지는 좀 제 생각에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재가 해제가 되지 않고 지금 순수 북한의 어떤 국산화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가지고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만으로 이러한 어떤 체제 생존이나 이러한 더 경제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도 결국은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좀 중요한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이 이제 어떤 국산화나 과학기술을 통한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보면 이제 북한 내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뭐 식량 위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치 엘리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그 다양한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또 북중 국경도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가 제재의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의 북미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든 다른 생각으로든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산 박사님. 네, 지금 장문석 교수님, 정대진 박사님, 박은주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앞서 이제 홍민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과정에서는 저는 좀 저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평화협정이라든가 뭐 대북 덕대시 정책 철회 관련해서 뭐 변천을 쭉 살펴본다면 자의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뭐 구조 변화 이거를 반영한 정책 결정의 산물로서 좀 파악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현재 이제 김정은 시기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 보고서에서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정은 시기에서도 충분한 특징이 국제 정치 정치 변화, 환경 전략 환경 변화에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차문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부 권력 동향도 같이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많이 놓친 부분이 있지만 추후에 이제 다른 연구를 통해서라도 한번 세밀하게 한번 비슷하게 이제 자의적이거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고 전술적으로 북한이 이제 얘기를 했는 것을 좀 발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뭐 빈도수라든가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이제 작년 2022년부터 평화협정이라든가 뭐 모독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 대북 적대 정책 철회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좀 발견했기 때문에 올해 뭐 2023년과 함께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안보 구조, 뭐 정치, 국제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떻게 좀 나올 그런 패턴이 나오는지 분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뭐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이 뭐 약한 고리가 경제라고 하지만 다 연결되어서 충분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제 특징이고요. 어느 뭐 약한 고리라고라기보다는 서로 연계해서 북한이 이제 대북 적대 정책 철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지금 황산 박사님 얘기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연구 내용의 결론적 얘기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북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주장이 일정한 체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북한이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오랜 동안의 주장을 정리하면은 일정한 구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전을 담보하는 하나의 차원으로서 평화협정을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싶다. 그리고 당장의 그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연합훈련을 좀 변경해 달라. 이 요구는 일관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크게 변화되지 않은 구조적인 그 한반도 현실에 대한 자신의 그 입장을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모호성으로 받으니까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북한이 협상 당시에 그 전술적인 태도의 전술적인 이해에 따라서 어느 점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의 강조점의 차이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그 요구 자체의 큰 틀이 모호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당 외교 뭐 군분이 뭐 시기별 강조점이 다르냐 당연한 말이죠. 근데 어떻든 협상기에는
구체적 요구 사항을 얘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식이라면은 냉각기나 이때는 주로 이제 공세를 펼치고 비난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용어를 좀 동원한다는 거. 그리고 협상기에는 주로 어디 주도 세력이라기보다 어디가 주로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지가 당연히 이제 드러나게 돼 있죠. 뭐 협상 국면에서 외교 쪽이나 특정한 이제 대화론자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면 그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다 말을 주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경향성에 맞게 그 사람들의 강조점이 좀 더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전술적 태도 자체가 큰 틀의 구조적인 어떤 일관성을 다 모호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이제 그거 좀 이해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아마 좀 그런 전체적인 북한 주장 내용을 좀 종합 리스트화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제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아까 우리 정대진 교수님도 이게 이제 다시 북한이 어떤 특정 시기에는 다시 이 주장을 다시 끄집어내고 협상 재개국문에 뭔가 이것을 요구한 그런 자세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이쪽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완전한 인식을 전환을 하고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기존의 이런 대북적 정책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일정 부분 다른 걸 대체 가능한 뭔가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변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든 뭔가 다시 이 내용을 다시 주장하고 다시 제기할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동북아나 국제 질서가 워낙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급변하고 있고 대결적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이 대결적 측면 때문에 어떻든 북한이 기존에 달성하고자 했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주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더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은 북한이 달성하고자 했던 적대시 정책의 초회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안 좋은 조건이라는 부분도 이런 거는 작용하겠지만 구조적인 북한의 요구 조건이 크게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예, 이런 이제 전체적인 오늘 그 토론 내용과 이후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이후에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정대진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김영진 교수님도 얘기한 부분들 그 미국 내에서의 지금 학자들이라든가 전체적인 논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서 이제 잠깐 짧게 소개해 주셨지만 다음 이제 원래 토론 때는 조금 집중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것의 현실론 문제를 조금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무장론이 일부 이제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핵군축이나 핵군빈 통제로 가야 된다는 또 얘기들이 있고 또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위협 감소를 위해서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현실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핵 질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군비 경쟁, 핵군비 경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 내부의 논의 지형은 북핵 문제에 국한해서 굉장히 무장이냐 아니면 군축이냐 뭐 이런 식의 약간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펼쳐놓고 어떤 논의 지형들이 형성돼 있고 각각의 주장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뭔지를 좀 현실론의 차원에서 조금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이후에 한번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좀 오늘 논의 과정에서 좀 들었고요. 아마 이제 이후에 이 책자가 좀 책의 내용이 좀 정리돼서 2월 말에 정리돼서 이제 출간이 되면은 아마 조금 더 후속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 토론 내용을 말씀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차문석 교수님, 정대진 교수님, 박은주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연구진 김영진 교수님, 정욱식 소장님 그리고 황산 박사, 이지영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원래 토론회, 키는 원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준 교수님도 미국 생활 재밌게 하시고요. 한국에 한번 들어오실 일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수 선생님.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제 것까지 2그릇. 예, 김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